그 친구가 없었으면 난 진작 병원 신세였을 거야. 그날도 내가 이틀을 밥도 안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따뜻한 죽 한 그릇 놓더라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아직 따뜻합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약보다 안부 한마디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빛나게 해주는 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5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곁에 있으면 나이 들어도 고요한 행복이 따라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친구는 아무 때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전화했는데 바로 받아주는 사람, 지금 당장 밥 먹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나와줄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파괴합니다. 병보다 빠르고 가난보다 아픕니다. 노인이 되면 자식도 가족도 사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 친구가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슬픈 이야기도 재미없는 일상도 사소한 걱정도 입 밖으로 털어놓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노인의 삶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갇히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은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다 문득 울컥하고 TV 속 사연에 괜히 눈물이 나며 문자 하나 없는 휴대폰을 멍하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반복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한 명입니다. 어떤 대단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같이 걷자, 시장 한 바퀴 돌까? 김치 좀 덜어줄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내 민낯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마음이 아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말없이 손만 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 한 명만 있다면 노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세 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을 문 닫고 지내며 점점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외출은 배달음식 수령이 전부였고 가족이라곤 외국에 사는 딸뿐이라 하루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씩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철 비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와 우산을 같이 쓴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산 하나 같이 쓰실래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도 나누고 가끔 같이 병원도 다니고 명절에는 떡국을 함께 끓였습니다. 어느 날은 강 씨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바로 이 친구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강 씨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에 동행해 병원 수속까지 도왔습니다. 강 씨는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처럼 친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쓰러짐을 알아주는 사람, 그 하루의 공백을 눈치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는 체면도 계산도 경쟁도 없습니다. 순수한 존재감 하나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고 있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삶의 승패는 단 하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노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 곁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 늦기 전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친구는 돈으로 우열을 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래? 걔네는 자식이 해외에서 돈 보내준다더라. 요양원도 싼 데랑 비싼 데랑 천지 차이지.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쉽게 오가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밥값 얘기부터 나옵니다. 여행 얘기를 하더니 은근슬쩍 자랑이 섞이고 집 크기, 손주 용돈 액수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지갑을 비교하며 마음을 줄 세우는 사이엔 편안함이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돈을 기준으로 상대를 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든 적든 밥을 사든 얻어먹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 돈 냄새 없는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금이 든든하지만 자식이 병들어 고통받고 누군가는 월세살이지만 마음만은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 현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단지 통장, 잔고나 자식의 성공만으로 우위를 나누려는 사람은 결국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친구가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입니다. 밥값을 냈다며 생색을 내거나 자식 자랑을 수시로 하며 넌 뭐하고 사냐는 식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와의 시간은 쉼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밥값을 먼저 내고도 다음에 너 사줘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행 얘기를 꺼내며 넌 무리하지 말고 가까운 데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랑이 아니라 고민을 나누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돈 얘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이 들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정호선 씨는 74세입니다. 젊을 때 무역업으로 꽤 성공했지만 IMF 때 모든 걸 잃고 지금은 조그마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그런 정 씨에겐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태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둘이 매주 한 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만나 단골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점입니다. 백반 가격은 8,000원, 박 씨가 낼 때도 있고 정 씨가 낼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태는 돈이 많아도 나한텐 전혀 그런 티를 안 낸다. 오히려 나보다 더 검소하다. 우리 둘이 50년 넘게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가 한 번도 나를 돈으로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실제로 박 씨는 명절에도 정 씨를 먼저 챙기고 소소한 선물도 항상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정 씨는 누구보다 부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사정이 달라져도 나를 똑같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언젠가 그 칼날을 나에게도 겨눌 사람입니다. 반대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친구는 인생 끝자락에서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입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비교가 아닌 인정으로 살아야 편안해집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재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런 친구는 끝까지 남습니다.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지만 진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늙어 행복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친구는 내 허술함을 비웃지 않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문을 잠갔는지 자꾸 확인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계산하다 거스름 돈을 틀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완벽했던 내가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함께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요즘 왜 그래? 정신이 없네. 나이 들었나 봐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웃어줍니다. 깜빡한 일도 웃음으로 넘기고 허둥지둥하는 내 모습도 귀엽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주눅 들지 않고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느려지고 부족해집니다. 잊고 실수하고 헷갈리고 넘어집니다. 그럴수록 곁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비웃고 면박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결국 혼자 있으려 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술한 나를 따뜻하게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 친구와 있으면 실수가 부담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땐 그랬지 하며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영부 씨는 76세입니다. 그는 요즘 자기답게 늙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시장에 나갔다가 김치 2통을 계산 안 하고 들고 나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본인도 몰랐던 그 상황은 10분쯤 지나서야 깨달았고 허겁지겁 돌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 친구 정경애 씨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경애야, 나 진짜 도둑되는 줄 알았어.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하, 넌 아직도 김치 먹고 싶은 게 그렇게 급했나 보네. 다음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체크해 줄게. 정 씨는 상황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쾌하게 넘기며 함께 웃어줬고 그 순간 이영분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늙고 있다는 걸 무섭지 않게 만들어줘.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치매방 집안장이라는 농담 섞인 별명을 붙이고 번갈아 장보기를 함께하며 실수를 체크해주고 웃음을 나눕니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허술해지고 때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창피함이 아니라 괜찮음으로 나를 감싸주는 사람, 바로 그런 친구가 있어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실수를 웃어넘겨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노후입니다. 65세 이후 삶에서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 실수를 함께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는 잘못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억이 깜빡해도 발음이 꼬여도 말이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허술하게 보지 않고 그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한 명 지금 곁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허술한 순간에도 웃어주는 마음이 결국 당신에게도 웃음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실수해도 괜찮아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함께 해주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네 번째 친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이유이자 하루를 견디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무렇지 않게 깨지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아이고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땐 그런 실수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 들면 그 한 번의 바쁨이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괜찮은 척해도 속은 허전하고 서럽습니다. 노인의 하루는 누군가와의 약속 하나로 빛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옷을 고르고 머리를 빗고 평소보다 일찍 밥을 챙겨 먹습니다. 마음이 먼저 나가 있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러다 그 약속이 깨지면 비워둔 시간까지 공허해집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입고 나갈 옷을 다시 벗으며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건가? 나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늙어선 약속을 지키는 친구 한 명이 보석보다 귀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바꾸지 않고 잊지 않고 사소한 약속도 정성껏 지켜주는 사람. 그런 친구는 신뢰를 넘어 위안이 됩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은 늙은 마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시간을 비워뒀어라는 진심을 보여준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김지숙 씨는 75세입니다. 그녀는 20년 전 마트에서 일할 때 만난 친구 이복자 씨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점심을 함께합니다. 둘 다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은 외지에 있어 소식을 들을 길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약속이지만 지금은 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복자랑의 약속은 병원 예약보다 중요해요. 그날이 되면 전날부터 잠이 설쳐요. 옷도 챙기고 메뉴도 미리 생각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항상 시간 맞춰 나타나요. 반대로 김 씨는 몇 년 전 또 다른 지인과의 약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 10분 전 급한 일이 생겼다는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쯤 약속이 깨졌을 땐 김 씨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쁜 거고 나는 그냥 심심한 노인네였던 거죠. 그렇게 인연은 끝났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늦게 생긴 인연이어도 작고 단순한 약속도 성실히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늙어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허름한 몸보다 더 아픈 건 나를 대하는 가벼운 태도입니다. 늙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나와의 약속이 가벼웠다는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은 노인을 점점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고립이고 결국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65세 이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아닌가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은 곧 삶의 동력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약속을 미루지 않고 지켜주고 바쁘단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만약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이란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는 단 한 번의 약속 지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켜낸 작은 신뢰가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단 한 사람을.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5번째 친구는 혼자 있을 때 먼저 찾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꼭 내가 혼자일 때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깊을 때 조용히 문을 두드려줍니다.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 끝자락이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는 그 적막함입니다. 낮에는 소음 속에 묻히지만 해가 지고 방 안에 불을 켤 때 비로소 나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고 싶고 문자가 울리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각자의 삶에 갇혀 나의 존재를 잠시 잊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지내? 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 노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된 시간이 벌써 12년째입니다. 자식들도 외국에서 살고 있어 명절에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설날 당일에 전화를 기다리며 전기장판을 켜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 김말순 씨가 떡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어제 혼자셨죠?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나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말순 씨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안 왔으면 난 아마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먼저 찾아와주는 그 발걸음 하나가 며칠치의 우울을 날려줘요. 노년의 외로움은 표현되지 않는 순간에 깊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그 조용한 고립은 점점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용하네? 한번 얼굴 보자는 말 한마디가 눈물 나도록 고맙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반면 젊었을 때는 잘 어울리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남아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만 더 선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라는 이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삶을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늙어서는 그런 친구 한 명이 곧 가족이고 희망이고 의미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병원 예약날을 기다리고 약국 영업시간을 기다리고 가끔은 자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예상치 못한 친구의 방문이 끼어들면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냥 와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얼굴 한번 보러 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삶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내가 조용할 때 기척을 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은 기억 속에 찾아오지 않고 현실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막을 수 없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만히 곁에 있어주면 그 외로움은 견딜 만한 그늘이 됩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나를 조용히 찾아와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늙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온기입니다. 병원에도 안 가요. 그 사람이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못 낸대요. 자식들이 말려도 안 듣습니다. 마치 세상에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삽니다. 딱 하루 연락 안 됐다고 잠도 못 잤대요. 밥도 안 먹고요. 이성에 대한 집착이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허기보다 더 무섭고 그 허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우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곧 의심과 불안,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늪으로 빠집니다.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과연 나를 살리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무너뜨리는 독일까요?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이 약해지면 상대방에게 모든 걸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시작하는 연애는 시간이 지나고 몸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특히 내가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약을 챙겨야 하고 외출이 어려워질수록 일상의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내가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주는 사람 얼마나 든든해. 약 챙겨주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어디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의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스스로 택시를 부르고 약국에 들르고 장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의 손을 기다리고 눈치를 보고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 이르면 관계의 주도권은 명확하게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나 도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당신이 대신 해줘라는 구조는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라는 순종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식사 시간도 외출 여부도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도 상대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건 그런 삶이 익숙해질수록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잊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내 몸이 아파서 상대에게 부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내 감정과 의견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감정의 중심도, 결정의 중심도, 삶의 중심도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9세 문정희 씨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일상이 불편해졌을 무렵 요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희 씨가 다정하게 챙김을 받는 입장이었고 그 역시 자상하게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남성은 그녀의 하루 일정을 모두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도 약 복용 시간도 친구와의 약속도 모두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말 아래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정희 씨가 말없이 그 방식에 순응해가면서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타박을 들었고 또 하루는 기분이 가라앉아 병원 대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그 정도도 못 맞춰주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자신이 연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과의 통화 도중 딸이 엄마는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정희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그 사람 기준의 삶을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걸 떠올리는 것조차 버거웠던 것입니다. 결국 정희 씨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시 스스로 병원 일정을 잡고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고르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보는 그 평범한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은 좋았지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은 더 괴로웠어요. 몸이 약해졌다고 감정까지 빼앗겨선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노년의 사랑은 특별한 감정이지만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그 감정은 쉽게 복종과 종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보다 돈이 먼저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혹시 이 사람 힘든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부터 지갑이 열립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생활비를 도와주고 때론 신용카드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집에 살게 해주고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제안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생겨도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을 잃고 나면 어디에도 기대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숨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병원비도 걱정해야 하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감정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돈만 받았던 거였구나.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엔 다시 일어나 돈을 벌 시간도 체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돈을 초월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돈에 기대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 느긋한 사랑이 가능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책임이 되고 짐이 됩니다. 상대방이 떠나는 순간 남는 건 잔고가 텅 빈 통장과 텅 빈 마음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2세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자식과 연락도 끊기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명자 씨에게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약값을 몇 번 대신 내줬고 병원 갈 때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카드값이 밀렸다고 하자 명자 씨는 자신의 카드를 내주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금전적 요구를 했고 어느 날은 같이 살자며 명자 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생활비는 전부 명자 씨 몫이 됐고 본인 연금까지 손댈 정도였습니다. 명자 씨는 고민 끝에 집 일부를 팔아 생활비로 쓰기로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남성은 서류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공동명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명자 씨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 명의가 바뀌자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꿨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이용하려 했던 거였다는 걸요. 명자 씨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이미 공동명의로 바뀐 집의 권리를 되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홀로 병원에 입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매달 받는 연금 외엔 소득이 없고 병원비조차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이 무너지면 이성과 계산은 사라지고 맹목적인 신뢰만 남습니다. 그 신뢰는 반드시 돈을 잃고 난 뒤에야 무너집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삶을 채우기보다는 생계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연애를 시작한 뒤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엔 더 그렇습니다.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눈다는 건 큰 자극이고 생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년의 감정은 여유가 아니라 절실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설레는 감정이 있어도 일상도 바쁘고 건강도 버텨주니 감정이 생활을 집어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감정에 몰입할수록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어느새 불안이 되고 의심이 되고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오늘은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이 되면 식욕이 없습니다. 체중은 줄고 혈압은 오르고 위장은 예민해지고 자꾸만 피로가 쌓입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소모되면 뇌가 지칩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연락 여부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면 내가 나를 챙길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식사 시간도 뒤로 밀리고 복용해야 할 약도 자주 깜빡하게 되고 정기검진도 소홀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기대고 있던 그 상대가 부담을 느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소연해도 대부분의 상대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 나이에 왜 이러세요? 라는 말로 감정을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관계는 불안해지고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노년의 삶 전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감당하려고 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나를 더 챙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참 좋은 사랑이겠지만 대부분의 노년 연애는 반대입니다. 내 건강을 소홀히 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감정에만 매달리는 관계라면 그건 결국 독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8세 이선영 씨는 몇 년 전 지역 복지관에서 한 남성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 1회 함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점점 더 자주 만나자고 했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선영 씨도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전 9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11시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던 규칙적인 삶이었는데 상대가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와 산책을 요구했고 점심도 무조건 밖에서 함께 먹기를 원했습니다. 선영 씨는 건강을 위해 먹던 식단도 포기하고 피곤해도 웃으며 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름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억지로 나간 산책 후 선영 씨는 탈수 증상으로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 며칠간 병문안을 왔지만 이후 연락이 줄었고 결국 아무 말 없이 관계는 끝났습니다. 선영 씨는 퇴원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 맞지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나를 돌보지 않게 된 게 문제였어요. 누군가를 만나며 웃기도 했지만 결국 병원에 누워 있으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선영 씨는 다시 혼자서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산책하며 마음 편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다시 연애하라고 해도 안 해요. 감정보다 중요한 게 내 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노년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내 몸을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아끼는 감정이지 나를 갉아먹는 사랑이 아닙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자존심까지 꺾어가며 맞춰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본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종종 그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깊을수록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 나를 너무 많이 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평등한 감정이 아니라 한쪽이 무릎 꿇고 한쪽을 바라보는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양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간이 좋다니까 내가 맞춰야지.
저렇게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말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사소한 인내가 쌓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기준과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점심 약속도 통화 시간도 대화 주제조차 모두 상대 위주로 맞추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진 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까지 꺾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도 참습니다. 괜히 투정을 부려도 넘깁니다. 심지어 속이 상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런 감정을 품기 시작하면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맞춰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종속입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줄입니다. 그 줄을 끊어가며 이어가는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상대가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점점 더 일방적으로 기울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자존감마저 잃게 됩니다. 게다가 자존심을 꺾는다는 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내 건강, 일상,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속마음을 감추고 늘 상대 기분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내 감정은 말라갑니다.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은 텅 비어가며 나는 내가 아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북 전주의 75세 이지선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같은 교회에 다니던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지선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점점 지시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은 너무 튄다. 이런 나이에 품위 있게 입어야지. 친구들 모임은 그만 나가. 나랑 시간 보내는 게 먼저 아니야? 지선 씨는 처음엔 그저 조언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상대의 기준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성이 그녀의 말버릇이나 취미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터졌습니다. 하루는 지선 씨가 친구들과의 찻집 모임에서 30분 늦게 돌아오자 그는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연락도 없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지선 씨는 순간 얼어붙었고 이후 다시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입을 닫고 웃음을 잃고 자꾸만 체하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찾아온 게 지선 씨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과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무리한 감정 소모와 억눌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지선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로 연락을 끊고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몸은 조금씩 회복됐고 잃었던 표정과 말투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잃고 살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존심을 꺾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며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깨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까지 없어진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더 키우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그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줄어들고 일상은 반복되는 침묵뿐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손길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전화 한 통에 웃음 짓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통제가 되지 않는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먼저 연락이 없을까? 혹시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감정은 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루가 상대방 중심으로 재편되고 내 일상은 사라집니다. 스스로 식사 챙기던 사람도 병원 예약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이고 이 의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결국은 나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사랑은 외로움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감정을 빌려 외로움을 덮으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민감해지고 더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데 단기간에 찾아온 감정이 평생의 공허를 메워줄 수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한 환상입니다. 그 감정은 내가 만들고 내가 집착하며 결국 내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랑에 기대려 했던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감정의 균형을 잃었을 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박춘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랜 시간 혼자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산책을 다니고 주민센터 문화 강좌도 들으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강좌를 듣던 한 남성과 우연히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꽃 구경도 하며 늙어서도 설렐 수 있구나 싶은 마음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점점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언제부터인가 모든 행동의 기준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가볍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불면과 식욕 저하를 겪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그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졌던 거였어요. 박 씨는 지금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다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그 깊이 파였던 감정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길 바랐던 사랑이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킨다는 것. 이것이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현실입니다. 사랑은 삶을 채우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어떤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박춘자 씨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77세 김윤희 씨는 아들과 함께 살다가 3년 만에 가출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조용히 살아도 민폐래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손주 눈치 보며 라면도 못 끓이는 하루. 밥값도 자존심도 전기세마저 미안해야 하는 노후. 그녀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좁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노년의 행복은 숫자도 가족도 아닙니다. 오롯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것이 혼자 사는 삶입니다. 왜 혼자 사는 게 가장 행복한 노년인지 6가지 이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이 끝나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젠지 아십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나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입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자식은 바빠서 전화 한 통 없고 함께 사는 가족은 괜히 티 낼까 말도 못하고 병든 몸을 끌고 끼니를 해결하고 약을 먹다 토해도 밥 안 먹었어요. 소리 듣는 삶. 차라리 혼자였으면 마음 다잡고 정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그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윤미선 씨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병원 입소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내 이불 덮고 죽고 싶다. 그렇게 혼자 사는 원룸에서 항암 치료 대신 영양식과 산책을 선택했고 마지막 1년을 누구보다 정갈하게 살아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손으로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체력이 닿을 때마다 유서를 정리하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발견될 주소록 메모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족이 옆에 있었으면 눈치 보느라, 불안에 떠느라 이 모든 걸 못했을 거예요. 윤 씨는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자신이 자주 가던 꽃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내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녀는 자신의 이불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방 안엔 꽃향기와 조용한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달라집니다. 혼자 살면 그 준비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억지로 참고 살아야 할 상황도 없습니다. 병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바로 혼자 사는 삶에서만 보장됩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살며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삼킵니다.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말 못하고 상태가 나빠져도 밥 잘 먹었어요 라는 거짓말로 하루를 버팁니다. 눈빛 하나에도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따라붙고 결국에는 제대로 작별도 못한 채 병원 침대에서 혼자 숨을 거둡니다. 그게 함께 사는 노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눈치 보고 짐되지 않으려 애쓰다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혼자 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끝을 존엄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남의 인생에 들러리 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 눈치 보며 돈 보태주고 며느리 기분 맞춰가며 밥상 차리고 손주 보느라 허리 휘는 인생.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노후입니까?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려먹히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혼자 살면 그런 인생 단칼에 끝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들러리도 배경도 집안의 조력자도 아닙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해야 따뜻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집에 얹혀 살며 무언의 가사노동자가 됩니다. 밥을 차려야 하고 청소를 도맡고 심지어 손주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엄마,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야 라며 무시당하거나 아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라는 말에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존재감 없는 노년 얼마나 더 견디시겠습니까? 대구에 사는 최동희 씨는 딸 부부의 부탁으로 3년간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유치원 등하교까지 책임졌으며 주말이면 반찬까지 만들어 챙겼습니다. 그런데 딸은 고맙다는 말보다 엄마, 애가 좀 예민하니까 말투 조심해라고 했고 사위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신다는 눈치를 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가 아팠던 날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간 뒤 돌아와 약을 먹이자 아이가 토했고 사위는 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키우는 방식이 너무 옛날이에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최 씨는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식모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혼자 살기 시작한 동희 씨는 말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사람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혼자 사는 노년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식 인생의 부속품이 아니고 손주의 보모가 아니며 사위나 며느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들러리 서지 말고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무대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살면 남의 인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식사는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하루 일정도 내가 정한 대로 흘러갑니다. 불쑥 찾아와 부탁하거나 내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는 일도 없습니다. 휴일 아침을 누군가의 부탁 전화로 깨는 일도 누군가의 짜증을 조용히 참는 일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비위도 맞출 필요 없이 내 기분대로 살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확실한 해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에도 당신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손에 끌려가지 말고 누구의 인생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남의 인생에 끌려다니며 내가 사라지는 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가 나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에 들러리 서지 말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거기가 바로 당신 자리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내 돈, 내 손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돈을 믿었던 가족에게 뺏기고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을 자식 명의로 넘겼다가 쫓겨나고 집 팔아 도와준 뒤에는 언제 도와줬냐는 표정으로 외면당하는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재산도 통장도 노후 자금도 넘기고 결국 빈손이 된 사람들. 혼자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혹시 집 명예 좀 바꿔줄 수 있어? 아버지,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도움을 주는 게 가족 간의 당연한 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은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되고 권리가 됩니다. 내 돈인데 내가 눈치 보게 되는 순간부터 노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이남호 씨는 30년 공무원 생활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외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의 부탁으로 그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결혼 후 둘이 함께 살다 보니 집안일도 분담했고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는 점점 말을 줄였고 아들은 퇴근 후 방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 아버님,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황당했지만 이미 집 명의의 절반은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남호 씨는 한 푼 못 받고 집을 나왔고 지금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미련했다. 혼자 살았으면 돈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켰을 거다. 이 사례 남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집이나 통장을 자식에게 맡겼다가 쫓겨난 노인이 수천 명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도와달라 한 적 없는데 왜 일이 후회되냐고. 그런데 그 후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누구에게도 돈 맡길 일이 없습니다. 내 통장 내가 관리하고 내 집도 내 마음대로 씁니다. 누구와 상의하지 않아도 누가 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 죽을 때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노년의 가장 슬픈 순간은 돈은 있는데 내가 못 쓰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이 돈은 나중을 위해 아껴야죠라고 말하며 당신 카드를 빼앗고 지출을 통제합니다. 병원 가는 것도 외식하는 것도 누군가 허락해줘야 가능한 삶. 과연 그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일까요? 혼자 살면 이런 일 없습니다. 아플 땐 내가 결정해서 병원에 가고 돈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씁니다. 치킨이 먹고 싶으면 시키면 되고 여행 가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돈이 적어도 내 손에 쥐어진 돈은 자유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누군가 눈치 보며 써야 하는 돈은 족쇄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나만의 공간과 내 삶의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 사는 데서부터 가능합니다. 남한테 퍼주다 빈털터리로 늙어가는 인생이 아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주체적인 노년.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정 많은 게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돈도 감정도 자존심도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시작은 혼자 사는 용기에서부터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나를 버린 사람들을 미련 없이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아꼈던 친구, 그렇게 정성 다했던 자식,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 그런데 나이 드니 어떻습니까? 연락은 끊기고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죽든 말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도 매달립니까? 미련은 독입니다. 애정은 배신으로 되돌아옵니다. 혼자 살면 이런 인연들 단칼에 끊고 속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자식 마음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노년. 그런데 정작 그들은 당신의 생일도 아픈 날도 필요할 때도 외면합니다. 결국 혼자 병원 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우는 게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사십니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이정자 씨는 사남매를 혼자 키워냈습니다. 옷 한 벌 싸입지 않고 허리 휘도록 일해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결혼 자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무릎 수술을 받게 되자 자식 넷 모두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회사도 어렵고 시간도 안 맞아서요. 간병인 쓰세요. 이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간병인 월급 줄 돈은 내가 보탰지만 자식들이 안아줄 온기는 내가 줄 수 없었나 봐요. 그날 이후 이 씨는 자식들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이름도 저장하지 말라고 전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혼자 원룸을 얻고 살기 시작한 그녀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손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울지 않으니까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살만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은 관계의 선택권이 생깁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미련 남은 관계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매번 상처만 주는 자식, 말끝마다 날 무시하는 친구, 체면 때문에 억지로 이어온 형제. 더 이상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왜? 노년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찬 이 시기에 남의 눈치 보며 남의 평가에 흔들리며 남이 만든 죄책감에 눌려 살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곧 내 인생에 누구를 들릴 것인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유이자 복수입니다.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을 다시는 들이지 않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 안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순간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진짜 기쁨입니다. 사람이 준 상처는 사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건 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방식, 혼자 사는 삶입니다. 미련을 버리고 사람을 정리하고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당신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노년의 집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5번째 이유는 하고 싶은 걸 언제든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참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식 키운다고 배우자 눈치 보느라, 부모니까, 가장이니까, 어른이니까라는 말에 모든 욕망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먹고 싶었던 음식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서도 남 눈치 때문에 여전히 나를 누르며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혼자 살면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좋고 밤 12시에 드라마를 봐도 됩니다. 점심으로 짜장면을 2그릇 시켜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동네 꽃가게에서 튤립 한 다발을 사들고 집에 돌아와도 되고 하루 종일 라디오만 틀어놓고 소파에서 빈둥거려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게 노년의 진짜 특권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자식과의 동거 속에 갇힌 노인들은 이 작은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합니다. 김포에 사는 박성희 씨는 며느리와 함께 살며 불편한 행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주는 국은 늘 작고 냉장고의 반찬은 늘 박 씨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TV 볼륨은 손주 자는 시간에 맞춰 7 이하로 맞춰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조차 집 분위기에 따라 조절해야 했습니다. 말로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했지만 성희 씨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경로당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삶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구나. 몇 달 뒤 박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나와 원룸을 얻었고 매주 2번 수묵화 교실에 가고 날이 좋으면 혼자 근처 호수공원을 걷습니다. 카페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습니다. 그럼 박 씨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은 나에게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는 허락을 줍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하고 강력한 자유를 안겨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통은 우울이 되고 침묵이 되고 결국 삶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생기고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가는 삶이 외롭고 피곤한 법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가 아니라 이제라도 해보자고 마음먹는 순간 노년은 다시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그렇게 나를 해방시킵니다. 그 해방이야말로 늦게 피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내 삶의 리듬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나가고 언제 쉬는지, 지금 그 모든 게 가족 눈치, 자식 시간표, 손주 등하원에 맞춰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인데 남의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하인 같은 노후 언제까지 참을 겁니까? 혼자 살면 아침 10시에 느긋하게 일어나도 되고 오후 3시에 혼자 떡볶이를 시켜 먹어도 됩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리듬으로 사는 인생,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서금래 씨는 사위와 딸 집에서 함께 살며 아침 6시 기상, 저녁 8시 소등이라는 철저한 가족 규칙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TV 소리는 줄이고 전화는 작게 받고 방 안에 걸어둔 시계마저 틱틱 소리 커요라는 며느리 말에 떼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습니다. 샤워는 모두가 잠든 뒤 몰래 했고 늦게 배달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 것도 눈치를 보며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금래 씨는 말했습니다. 나 사람처럼 살고 싶어. 지금은 가축처럼 산다. 그 후 금래 씨는 조용히 방을 뺐습니다. 작고 낡은 고시원이었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여긴 내가 내 시간대로 사는 집이에요. 밤새 라디오를 틀어도 새벽에 냉면을 시켜 먹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는 공간. 그렇게 하루가 흐르자 그녀는 마침내 되찾은 자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지금 늙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노년의 행복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식 스케줄에 맞춰 병원 가고 며느리 기분에 맞춰 반찬을 만들며 손주 시간에 맞춰 삶의 박자를 끌려다닙니다.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에 껴맞춘 조연일 뿐입니다. 혼자 살면 시계가 멈춰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없어도 괜찮고 밥 시간이 들쭉날쭉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느슨한 리듬이 바로 진짜 사람 사는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든 그 순간부터 내 시간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허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미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리듬을 되찾을 때입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남의 집이 아니라 고요하고 느긋한 나만의 시간표 속에서 살 수 있는 삶. 그 해방은 오직 혼자 살 때만 가능합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느긋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뺏긴 채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견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 리듬으로 당신 뜻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아줍니다. 끝으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혹시 쿠팡에서 물건을 사실 경우 영상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눌러 쿠팡으로 접속하여 물건을 사시면 인생무상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앞으로 부탁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중에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고 안부를 물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식들은 돈 필요할 때나 연락하고, 친구들은 자기 자랑할 때만 만나자고 하고, 이웃들은 뒷담화할 거리 찾으려고 관심 보이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플 때, 병문안 와준 사람, 속상할 때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
생각해보니 손가락에 꼽을 정도죠. 젊을 때는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좋게 들었지만 나이 들고 보니 그 인정이 독이 되고 그 관계들이 짐이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내 에너지만 빼앗아 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은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5가지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타인의 삶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자식들과는 요즘 세상을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며 세대 갈등에 시달리고 이웃들과는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고 친구들과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하루하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아들이 엄마, 이렇게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요라고 잔소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싱겁게 했더니 엄마 음식이 왜 이렇게 밍밍해졌어요? 라고 또 불평해요. 저녁에는 손자가 게임하는 걸 보고 공부 좀 해라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는 요즘 교육 방식을 몰라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며 면박을 주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라는 자랑 섞인 이야기들 사이에서 우리 집은 별거 없는데 라며 위축되고 누군가 새 옷을 입고 나오면 나도 뭔가 사야 하나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죠. 이웃 아주머니들과도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왜 집 앞에 화분을 그렇게 놔두세요? 빨래 넣을 때 물이 떨어져요라는 말들을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틀린 것이고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살다 보면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하나? 내 존재 가치가 뭔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특히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요. 그나마 내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갈등을 혼자 감당해야 하거든요. 혼자 살면 이런 갈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뭘 하든 누구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김치찌개를 짜게 끓이든 싱겁게 끓이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TV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77세 박모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남편 떠나보내고 아들 집에서 3년 살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이 생겼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소리까지.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서 매일이 평온해요. 갈등이 없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갈등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해요. 둘째, 잠을 깊게 잡니다. 밤에 누워서 오늘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일은 또 뭘로 싸우게 될까? 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셋째, 식욕이 정상화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되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넷째,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이런 부정적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 자체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밝아져요.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점이에요. 계속 비난받고 무시당하다 보면 내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인가 하는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되는데 갈등이 사라지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니까 서로 더 소중하게 느끼고 만날 때마다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상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피곤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젊을 때는 몰랐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겁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끼게 돼요. 아, 사람들과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혀서 며칠씩 아프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정말 심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상처받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럴까? 가족인데 왜 이렇게 냉정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며 성의 없이 받으면 내가 짐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만나면 온갖 자랑 이야기와 험담으로 가득하고 누군가는 우월감을 과시하고 누군가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과 몇 시간 있고 나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죠. 혼자 살면 이런 관계적 피로감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요.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도 없고 형식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도 없어요. 82세 최모 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혼자 살기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누군가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혼자 되뇌곤 했죠. 지금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니까 만남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관계의 선택권을 갖게 되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남의 질이 높아지고 서로에게 상처 줄 일도 줄어들어요. 더 중요한 건 감정적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감정을 내가 온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화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까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관계에서 받는 상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상처라는 건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거잖아요. 혼자 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자체가 줄어들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차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의 질이 향상돼요. 억지로 만나던 관계들이 정리되고 나면 정말 소중한 몇 명과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들 감정 케어하느라 소진됐던 에너지를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다시 발견할 수 있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복잡한 인간관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관계의 피로감에 지쳐 있으면서도 막상 혼자가 되면 적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고 나면 다시는 복잡한 관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 당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살아왔어요. 이 옷을 입으면 나이에 안 맞아 보일까? 이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더 심각한 건 가족들의 시선이에요. 자식들 앞에서는 아직 젊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고 손자들 앞에서는 멋진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정작 그들이 원하는 할머니 상과 내가 되고 싶은 나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저 할머니는 왜 혼자 다닐까? 자식들이 안 돌봐주나?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괜히 외출을 자제하기도 하고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워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 이 모든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내 일상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할 때도 누가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밖에 나가서 뭘 하든 혹시 누가 볼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자유로움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73세 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컬러풀한 옷을 샀어요. 전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빨간 옷이냐는 소리 들을까봐 검정, 회색, 베이지만 입었거든요. 지금은 핑크도 입고 노랑도 입어요.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 늙었다고 평가할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나이 드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행동의 자유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천천히 구경해도 되고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어도 돼요. 왜 혼자야? 불쌍해 보인다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도해 볼 용기가 생겨요. 어떤 분은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80세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당당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컸는데 혼자 살면서 내 수준에 맞게 살다 보니 그런 부담이 사라져요. 작은 집에 살아도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내 선택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에서 혼자 식사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적 활동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에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하나? 혼자 가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했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영화관, 전시회, 강연회. 어디든 내가 관심 있으면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당당함입니다.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확신이 생기죠.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혼자 식당에 들어갈 때도 어색하고 혼자 여행 갈 때도 쑥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색함은 금세 사라져요. 몇 번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오히려 왜 그동안 이런 걸 두려워했을까? 하고 웃게 될 거예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노년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수십 년간 얽혀있던 복잡한 인간관계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단 한 명에게도 안부 인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을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종교 모임 사람들. 이 모든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를 옭아매고 있었죠. 각각의 관계마다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고 맞춰야 할 기대가 있어요. 누구 생일이면 축하 인사해야 하고 누구 집 경조사면 참석해야 하고 누구 자식 결혼식이면 축의금도 준비해야 하고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정신적 에너지는 물론이고 시간, 돈, 감정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해요. 더 피곤한 건 이런 관계들이 대부분 진심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말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안 만날 수 없어서 예의상 유지하는 관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친정 시댁 모임에 가면 항상 긴장해야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복잡해지죠. 동창회나 종교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전부터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누구누구가 올까? 또 무슨 자랑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요. 혼자 살면 이 모든 복잡한 관계망에서 한 번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들고 만날 기회도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관계는 거리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형식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걸 말이에요. 78세 장모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혼자 살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연락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정말 나를 걱정하는 몇 명만 남았는데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되었어요.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정말 많이 생겨요. 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전화하고 선물 준비하고 안부 메시지 보내고 이런 일들로 하루가 다 갔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경조사비, 선물값, 모임비 이런 것들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세요. 혼자 살면서 이런 지출이 없어지니까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해집니다. 저 사람한테 안부 인사 안 한 지 오래됐네. 이번 모임에 안 가면 뭐라고 할까? 선물을 뭘 사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무엇보다 감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 변화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감정을 내가 온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까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관계 정리가 되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져요.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과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관계들의 질이 훨씬 높아져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도 없어져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 또 복잡해질까? 하는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부담 없는 관계, 깔끔한 관계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끔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복잡하다고 투덜댔던 관계들이 없어지고 나니 적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시는 복잡한 관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5번째 이유는 바로 60년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따라야 했고, 학교 다닐 때는 규칙에 맞춰야 했고, 직장 다닐 때는 상사 눈치를 봐야 했고,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산 적이 언제였을까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때문에 내 욕구를 뒤로 미뤄왔잖아요. 혼자 사는 삶에서 마주하는 자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 수 있다는 근본적인 자유거든요. 시간의 자유부터 살펴볼까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 뜨는 아침의 여유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몇 시까지 일어나야 해? 누구를 위해 뭘 준비해야 해? 이런 압박 없이 그냥 내 몸이 원할 때까지 잠들고 내 몸이 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75세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을 마법 같다고 표현해요. 60년 동안 시계에 맞춰 살았는데 처음으로 내 몸의 리듬대로 살아보니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고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삶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공간의 자유도 놀라워요. 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경험이란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아놔도 되고 침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되고 화장실에서 노래를 불러도 돼요.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이해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거실 한복판에 화분 100개를 놓고 작은 정원을 만들었대요. 가족들이 있었다면 길이 막힌다, 지저분하다 소리 들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맘껏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죠. 선택의 자유는 또 어떤가요? TV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 할 필요도 없고 저녁 메뉴를 놓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드라마 몰아보기를 해도 되고 하루 종일 라면만 먹어도 되고 밤새 책을 읽어도 돼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선택의 자유가 주는 행복감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감정의 자유도 빼놓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맞춰 내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슬프면 실컷 울어도 되고 기쁘면 혼자서라도 춤춰도 되고 화가 나면 베개에 대고 소리 질러도 돼요. 이런 감정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평생을 참아야 해, 이해해야 해, 맞춰줘야 해라며 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존재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나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역할에 맞춰 연기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자유를 맛보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잠들어 있던 창의성이 깨어나고 잊고 있던 꿈들이 되살아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재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을 제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완전한 자유를 얻으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의문도 금세 사라져요. 몇 번 자유를 만끽해보고 나면 이게 진짜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